최근에 이 경제에 있어서요, 굉장히 핫한 곳이 바로 유럽 지역 아니겠습니까? 사실 2008년에 그 경제 위기도 다 이제 유럽발, 뭐 그리스발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된 거고요. 유럽 연합이 상당히 고생이 많았었습니다. 자, 도대체 이 유럽 연합은 뭐길래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유럽연합은요, 일단은 EU라고 쓰고요. 이거는 유러피언 유니언입니다.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하나로 연합했다라는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맨 처음에 원가맹국이 있습니다. 원래 이 유럽연합이라는 것을 거슬러 올라갔을 때 거의 시초인 몇몇 나라들 보시니까요.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이런 나라들은 베네룩스 3국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이런 중요한 나라들이 맨 먼저 시작을 하게 됐었습니다. 자, 몇 년도에 시작을 했느냐 하면요. 이게 1958년 정도고요. 자, 요때 어떤 단체들을 만들었냐면요. 석탄, 철강 공동체인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경제 공동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원자력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요게 세 개가 다 달랐는데요. 가입되어 있던 나라들이 다 이런 나라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따로따로 이렇게 운영을 할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로 합쳐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자. 그게 바로 자, 여기 이렇게 따로따로 있었던 것들이 하나로 합쳐지게 된 바로 유럽 공동체 EC가 됩니다. EC. 자, 요거 설명드리기 전에요. 자, EFTA라는 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EFTA. 자, 여기 있는 원가맹국들이 이런 단체를 만들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유럽에는 사실 이런 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근데 자기네들끼리 뭔가 이런 것들을 만드니까 왠지 누가 이렇게 칠공주파 같은 거 만들면 나도 이 반대편에서 뭔가 다른 이런 공주파 이런 거 만들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던 다른 나라들끼리 뭔가 경제협력체들을 만들게 됐는데 그게 바로 EFTA라는 겁니다. 요거는 유럽 자유무역협정이다 이런 얘기죠. 여기에 들어가 있던 나라들이 대표적으로 영국, 뭐 오스트리아, 그다음에 뭐 스웨덴, 그다음에 뭐 스위스, 뭐 등등등등의 이런 나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나라들이 이제 이걸 맺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대립구도였다라는 거죠. 대립구도였는데 뭔가 돌아가는 흐름을 보니까 이게 메인이겠거든요. 이게 지금 메인스트리밍이겠거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있던 나라들이 몇몇 빠져나와서 이쪽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그 나라들이 어떤 나라입니까? 뭐 영국, 뭐 덴마크, 뭐 이런 나라들도 있고요. 뭐 포르투갈 같은 이런 나라. 그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이런 나라들. 자, 전부 빠져나와서 이 흐름에 가입하게 된 나라들입니다. 물론 독자적으로 있다가 이렇게 따로 가입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 있는 유럽 자유무역협정에서 몇몇 나라들이 많이 빠져나와서 이런 메인스트림이 더욱더 강화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 유럽 공동체에서 자, 유럽연합까지 이렇게 더욱더 커지게 되고 발달되게 됩니다. 자, 이 발달된 유럽연합은 결국 어떠한 기능을 가지게 되었느냐. 이전까지는 사실 경제 부분으로 좀 집중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공동화폐를 만들자. 유로화였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도 협력하자. 이런 기능들이 추가된 것이 바로 유럽연합입니다. 자, 그의 기조가 되었던 어떤 조약이 마스트리히트 조약이라는 것인데요. 어쨌든 그 도시에서 그런 조약을 맺고 유럽연합을 출범시키게 되고요. 자, 그 이후에도 더 다른 나라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현재와 같은 27개 국가가 가입되어 있는 세계 최대의 경제 공동체가 나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유럽연합입니다. 이 큰 흐름만 여러분들 쭉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아, 예전에 이런 나라들로부터 출발을 했었는데 그에 포함되지 않았던 나라들은 이런 걸 맺기도 했었지만 사실 메인스트림이 이거라는 것을 눈치채고 다른 나라들이 가입을 하게 되었고 훨씬 더 커지고 영향력이 증대된 이런 경제협력체가 나오게 되었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볼게요. 자, 유럽연합 가입국 현황입니다. 총 27개국이고요. 자, 왜 요거를 이런 식으로 나누냐면 사실 이전에도 뭐 들락날락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이렇게 들어온 나라들. 하지만 2004년과 2007년도에 들어왔던 나라는 이전에 있던 나라들이랑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자, 이전에 있던 나라 15개국이 있습니다. 자, 여기 쭉 보시면 전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선진국들입니다. 근데 2004년도에 10개 국가, 그리고 2007년도에 2개 국가가 추가로 가입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왠지 우리가 잘 사는 국가들로 알고 있는 그런 나라들은 아닙니다. 전부 어떤 지역에 있는 국가들이냐면요. 동부 유럽 국가들입니다. 동부 유럽은 러시아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공산주의였던 국가들이고요. 그로 인해서 경제적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던 국가들입니다. 근데 러시아로부터 이제 영향력이 떨어져 나와서 이제 이런 나라들이 시장 경제로 전환을 하게 되고, 자, 뭔가 이 큰 흐름이 유럽연합이다라는 것을 알고 이들도 이제 뒤늦게 가입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기존 회원국하고요. 그 다음에 신규 가입국 있죠. 최근에 들어와서 신규로 가입한 나라. 자, 이들 사이에는 뭔가 다르더라라는 겁니다. 기존 회원국은 아무래도 예전부터 잘 살아왔던 선진국들이 대부분인 반면 신규 가입국은 어떻습니까? 개발도상국이 대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둘 사이를 비교하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중요하게요. 이전에 기출문제에도 보면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게 다뤄지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소득 같은 거, 자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경제와 관련된 또 소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들을 주게 될 것입니다. 둘 중에서 어디에서 높게 나타나느냐 사실 그거 고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세로 문제가 제일 많이 출제되었다라는 건 항상 염두에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볼게요. 자, 유럽연합에서 쓰는 그 공동화폐 이름은 유로화죠. 자, 이 유로화를 쓰는 나라, 그거를 바로 유로존 국가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우리 그 뉴스 같은 데 많이 등장하는 용어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모르시면 안 되겠죠. 자,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 이거는 비유로존이라고 합니다. 아니, 유럽연합에 가입돼 있다면서 왜 유로화는 안 쓰는 건가? 자, 여기 보시면 대표적으로 왠지 쓸 것 같은데 안 쓰는 나라, 영국, 덴마크, 스웨덴 같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영국 같은 데서 왜 이걸 안 쓰냐? 계산기 다 두드려 보는 거죠. 이거 우리가 유로화로 바꿨을 때 어떤 장점이 있겠고, 안 바꿨을 때 어떤 장점이 있겠고, 또 바꿨을 때 어떤 단점이 있고, 안 바꿨을 때 어떤 단점이 있고, 다 계산을 해본 겁니다. 근데 이 영국이라는 나라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많이 끼쳤던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영국에서 쓰는 그 화폐 단위가 꽤나 영향력이 있는 건데 이걸 유로로 뭔가 갈아타기에는 뭔가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영향력이 좀 한 단계 꺾일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여러 가지 이런 경제적으로 손해도 있는 것 같고 이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그렇다면 단점들을 포기해 가면서 어떻게 하겠다? 그냥 우리나라의 화폐를 그대로 쓰겠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게 바로 영국, 덴마크, 스웨덴입니다. 영댄스 국가라고 합니다. 영댄스. 자, 그래서 이런 나라는 기존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왠지 다 쓸 것 같은 이 유로화를 쓰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요거 여러분들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요거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물론 동부 유럽의 나라들 왠지 안 쓸 것 같은데도 쓰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시험 문제 잘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시험 문제 굉장히 자주 나왔었거든요. 여기 있는 거 한번 보실까요? 자, 슬로바키아 분명히 신규 가입국인데요. 이거는 또 유로화를 쓰고 있네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지금 동부 유럽 국가들을 보면요. 안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동부 유럽에 신규로 가입했던 상당히 많은 나라들은 유로화를 가급적이면 안 쓰고 있고 그다음에 영국, 덴마크, 스웨덴 같이 기존부터 있었지만 유로화를 안 쓰는 나라들이 있더라라는 것까지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뭔가 이렇게 유럽연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유럽연합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유럽연합.
자, 도대체 어떠한 특징이 있는 건가? 자, 몇몇 개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입법, 사법, 행정 이런 부분으로 독자적 기능을 수행하는 독자적 기능. 자, 이것들을 수행하는 그 기관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다른 경제협력체들과는 상당히 다른 뚜렷하게 구분되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사실 어느 국가의 중요한 기능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런 경제협력체 그 위에 이렇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거의 준거대 국가가 되었다라는 얘기하고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럼 결국 이게 준거대 국가화 되었다라는 것. 국가화. 요거 여러분들 정리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더욱더 긴밀하게 협력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요. 공동정책, 그 다음에 공동대응, 그 다음에 공동화폐까지 쓰고 있는 상당히 통합의 수준이 높은 이런 경제협력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원래 유럽연합하면 굉장히 잘 사는 국가들의 모임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신규로 동부 유럽 국가들이 가입을 함에 따라서 뭔가 그 안에서 격차가 커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원국 간의 격차가 자, 커지게 되었다라는 거. 자, 그냥 뭐 잘 사는 나라 있을 수도 있고 못 사는 나라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뭔가 이게 한 나라처럼 이렇게 움직이려고 한다면요. 이런 경제적 격차 보완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그리스 사태에도 알 수 있었듯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리스 하나가 흔들렸던 것뿐인데 유럽연합이 흔들리게 되고 유럽연합이 흔들리니까 전 세계 경제가 흔들리게 되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게. 자, 회원국 간의 경제적 격차가 커지다 보니까 이런 격차 해소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증가하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이런 게 유럽연합이었구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큰 흐름 그리고 그 안에서의 어떤 상대적인 비교 그 다음에 유로화를 쓰냐 안 쓰냐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 꼭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